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들 쭉 둘러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둘러보려고 생각했냐면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연합 경제 지표 관련 이야기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좀 좋아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과연 어떤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조금 궁금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둘러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지표를 바라볼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경제지표는 한순간, 순간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연속된 선상에서 그 추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추세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경제지표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흐름을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이때는 우리나라는 뭐 좀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시기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그런데 2018년은 뭐 크게 하락을 했죠. 또 그리고 2019년도 뭐 어중중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서 그래요. 국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패권 전쟁으로 싸웠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중중하게 있었다. 이쪽 편도 못 돌고 이쪽 편도 못 도는 그런 상태였다. 여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무역 상대국이 우리가 한국의 1등, 2등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제일 큰 피해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죠. 이거는 국외적인 요인이고 국내적인 요인은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정부가 기업에 호의적인 그런 정부는 아니었다 아닙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튼 뭐 그런 가운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가 뭐 성사되고 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 하반기 들어서는 이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그동안 전망을 완전히 무효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표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각국이 다 위축이 되었잖아요.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이거는 경제 지표가 나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힘으로 강제로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왜 좋게 나왔냐? 그건 뭐 이거 보면 되죠. 이거 미국을 보면 금방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은 최근에 워낙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만은 이까지만 봤을 때는 엄청 났었습니다. 이 인천과 폭이 엄청 났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연준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아닙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식시장이나 다른 데도 유입이 되었죠. 그리고 조금 그 확진자 수위가 줄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좀 조급했는지, 각자 알아서, 각 주별로 알아서 경제활동 재개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일단 정부는 하는 쪽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움직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다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경제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거고, 또, 그게 한동안 이어지다가 뭐, 요런 기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는 뭐냐? 이게 워낙 안 좋았고, 여기 조금 움직이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또 그리고 재난지원금 좋다 아닙니까? 돈 좀 풀리니까 가자 좀 사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이냐? 그거는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 보세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이래 되면은 경제활동을 또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뭐냐? 경제지표가 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외국에서 경제지표가 좀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경제가 나아지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다시 투자를 열심히 해봐야지 이래 생각하면 오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했었죠? 하시겠죠? 자, 좀 나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됐다가 돈의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경제 지표가 나빠졌고 조금 움직이게 했더니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졌는데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하면 다음 수순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나아진다고 해서 이건 시차가 있잖아요. 집계가 되는데 시차가 있는데 앞으로도 나아지겠다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자, 일단 지표는 그렇고, 이제 일단 하나만 더 보고 경제 지표 봅시다.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보면은 어중간합니다. 달러가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중해요. 그리고 유로화도 세계 각국으로 뭐 흘러가 들어가는 국가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어중중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었다. 마땅한 투자의 방향을 잃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관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국가만 방향성을 가진 국가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영광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달러와 유로화가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지옥이다, 지옥.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고 보면 돼요. 그럼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은 지금 말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좋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유일하게 아이고 이 나라는 안 되겠다 하고 돈 빼는 데가 지금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하고 좀 먼 나라고 무역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인근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일단 전 세계 돈의 움직임은 거기에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경제지표 100대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보니까 이 중에서 새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뉴라고 있습니다. 새로 올라온 것들부터 전부 다는 못 보고요. 중요한 것들 좀 볼 겁니다. 일단 우리 현재 경기 동행 지수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 경기가 어떤가? 경기가 어떤가?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수는 참 정말로 막 엉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된 이후로 현재 이게 우리나라 경제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실물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고 이게 진짜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엉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안 좋았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앞으로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행도 안 좋고 그러면 조금 미래를 본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제조업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경기가 또 좋은지 보는 거는 제조업 재고를 좀 보면 되겠죠. 자, 재고를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놨고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못 팔고 그냥 공장에 재놨다 이 말이에요. 안 좋죠. 이게 줄어야 돼요. 이게 줄어야 뭐 물건을 갖다가 팔아야 고용도 늘어나고 뭐 하겠죠. 지금은 고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재고가 많은데 왜 사람을 왜 채용하나?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부에서 뭐 직원들 좀 채용하라라고 이야기해도 물건이 꽉 쌓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올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용 한번 봅시다. 지금 실업률을 보면은 실업률은 지금 엄청나게 다시 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률이 늘고 있어요.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돈 벌어서 또 덜해야죠. 드려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어려운데 도와드려야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 자주 보셨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가계신용, 지금 우리 각 가정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보니까 지금 가정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돈 이꼴 부채다. 돈은 부채다. 돈을 줄인단 말은 부채를 줄이는 건데 가계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약간 그래프가 약간 급증하죠. 급증하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어려워서 돈을 더 빌리고 있어요. 그런데 돈의 양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연체율은 뭐 좀 그렇고. 자, 그리고 이를 정권적으로 가면은 우리 고객 예탁금 한번 봐야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보면은 놀랍습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은데 앞서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봤었죠? 그리고 기업 뭐 재고지수 이런 거 봤다 아닙니까? 경기는 진짜로 안 좋은데 돈은 풀리더랍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로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에이 퇴퇴 더럽다 하고 주식시장 오신 분들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자, 정부에서 지금 채권 발행을 올해 이만큼 했습니다. 자, 올해 이만큼 한 거예요. 1, 2, 3,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돈을 이만큼 찍었어요. 자, 보세요. 2013년도에 요만큼 채권 발행을 했고 2015년에 뭐 요만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들어 벌써 이만큼 했습니다. 정부에서 부채를 엄청나게 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죠. 그런데 세금을 더 걷고 싶어도 앞서 보셨다 아닙니까? 경기 동행지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놔놓고 세금 더 거치게 해서 원래 세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딱 비율로 정해놨어요. 비율로. 얍삽한 참 이거 갖다 이런 이야기하면 되나? 뭐 불특정 다수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얍삽한 놈이에요. 얍삽한 놈. 왜 얍삽한 놈이라고 하냐면 정부에 유리한 거는 퍼센테이지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자세히 보세요. 정부에 유리한 건 퍼센테이지예요. 국민에게 딱 적용시키는 거는 금액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국민은 9억이라고 해놨습니다. 9억. 딱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걷는 거는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몇 퍼센트 받겠다. 퍼센테이지로 딱 해놨습니다. 그 말은 퍼센테이지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만약에 뭐 이만큼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돈을 못 벌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면 또 요만큼 버는 거예요. 그럼 예전보다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예전보다 세금이 줄어들죠. 예전보다 세금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실업자가 늘어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돈 쓸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부채 발행해서 이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부채를 좀 더 발행해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사실 부채 발행 안 해도 되고 세금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퍼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요만큼 세금이라고 했을 때 경제가 안 좋은데 요만큼밖에 안 거치죠, 세금이. 그런데 예전처럼 돈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올려야죠. 그래서 세금 올리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좋으면 굳이 세금 올리지 않아도 국고 수입이 많이 생깁니다. 세금 수입이. 그런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채권을 발행하든가 세금을 올려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물가 한번 봅시다. 지금 소비자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전세 가격 지수가 지금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다시 전세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좀 보면은 이런 건 뭐 놔두고 환율 한번 봅시다. 환율 보면 우리 뭐 경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달러가 요거는 앞서 보여드린 거 똑같은 거면 요건 몇 개월밖에 안 돼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보기엔 그렇고 최근에 한 5월 말부터 6월 요까지 돈이 좀 달러가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어중중하게 있다. 뭐 이런 상태로 보면 돼요. 지금 달러는 뭐 7월 3일 기준으로 1200원 정도 합니다.
또 경제 관련 사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추계 인구 봅시다. 우리나라 추계 인구는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이제 이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젊은 분들이 도움 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세금 내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2020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7%가 정도 돼요. 많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겠죠. 젊은 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세금 내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 도움 드려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합계 출산율은 지금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해가지고 인구 유지가 안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좀 그래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래 됐어요. 자, 진위계수 한번 봅시다. 불평등 지수죠. 빈부격차. 자, 진위계수는 2018년도 이후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는 2011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불평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낮에 영어로 수렴한다는 것은 불평등이 개선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평등한 세상이 되었어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등해졌습니다.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불평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참 그러네요. 저 높은 분들을 위해서 높은 분들한테 제가 대들기도 그렇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딱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불평등 지수는 앞으로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월급 받는 분들 소득 수준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연금 소득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득 차이는 그 빈부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산정해서 앞으로 계속 산정해 난다면은 이렇게 돈이 풀리는 동안에는 계속 진위계수가 나빠지지 않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절이 언제냐? 바로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왜 불평등이 낮았냐? 다 가난했으니까. 전쟁 때문에 뭐 어떻게 벌어먹어요? 너도 나도 뭐 다 집 잃고 뭐 땅 잃고 뭐 다 가난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등했죠. 그때 이후로는 계속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계속 불평등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지표 대충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경제지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풀어준 겁니다. 뭐 이 그래프 참 너무 많이 보셔서 식상하시겠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시 경제를 통제해버리게 되면은 또 경제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댈 것은 뭐 경제가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가 워낙에 하락에 돌아가서 뭐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이 풀리니까 그냥 자산 가치라도 좀 이렇게 재평가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저기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밖에 나와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독립하면서 가정에다가 이제 가정이 쪼개지면서 독립하면서 새로운 집이 필요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집을 늘려갈 때라서 집값이 오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 자체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저렇게 오른다는 것은 돈이 풀려서
그런 거죠. 또 앞서 봤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도 고객 예탁금이 주식시장을 막 들어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그런 겁니다. 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분간 기댈 것은 돈 풀리는 거다 이런 거고, 또 사두게 되면은 향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또 그때 되면은 또 재평가 받아가지고 이제 또 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뭐 우리는 지금 뭐 이 경제 지표를 이제 쭉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 돈, 정부의 경기 부양 이런 데 기대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상입니다.